약한 것 어쩌다 덫에 걸렸누. 조금 기다려봐라. 내가 풀어줄게.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인가? 쌀이 줄지를 않고 뱃은 옥토가 되고 연하가 온 후로 복이 넘치는구나. 여러분 말이 맞습니다. 저는 사람이 아니지요. 은혜를 갚으러 잠시 왔을 뿐입니다. 만봉야담의 사랑아 씨입니다. 방문하신 모든 분들 좋아요 누르시고 복 많이 받아가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조선 후기 산골 마을 끝자락에 윤겸이라는 품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윤겸은 가진 것이 없었지요. 땅도 없고 집도 없고 가족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아침이면 남의 밭을 갈고 저녁이면 품삯 몇 푼을 받아 하루를 넘겼지요. 잠자리는 남의 헛간이나 마을 끝 버려진 움막이었답니다. 사람들은 그를 마치 쓰다 버려도 되는 물건처럼 대했습니다. 품이 필요하면 불렀다가 일이 끝나면 쫓아냈지요. 하지만 윤겸은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마음만은 비단결처럼 보았습니다. 길을 가다 죽은 짐승을 보면 흙을 덮어 주었고 곤줄인 들개가 있으면 자신의 밥 한 술을 떼어 주었지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선행이었지만 윤겸은 그저 그렇게 살았답니다. 윤겸에게 말을 거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가 하루 종일 나누는 대화라곤 괭이질할 때 부딪히는 흙덩이와 밤이면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는 하늘의 달빛뿐이었지요. 그는 묵묵히 괭이를 휘두르면서도 가끔 깊은 한숨을 토해냈습니다. 그 한숨은 허리가 휘는 노동의 무게 때문이 아니었지요. 돌아갈 곳 없는 저녁, 홀로 맞이해야 하는 밤의 적막함이 그를 짓눌렀기 때문이었답니다. 봄이 찾아왔습니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산과 들이생기를 되찾았지요. 푸릇한 싹이 고개를 내밀고 분홍빛 진달래가 산비탈을 수놓았습니다. 숲 너머에서는 뻐꾸기가 구슬프게 울어댔지요. 윤겸은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차가운 주먹밥을 입에 넣으며 문득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소망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화창한 날, 옆에 누군가 앉아 함께 밥을 나눌 수 있다면, 해가 지고 돌아갈 때 나를 반겨줄 이가 있다면. 하지만 그런 바람은 봄바람에 흩어지는 꽃잎처럼 허망했습니다. 윤겸은 주먹밥을 씹어 삼키고 다시 괭이를 들었지요. 그날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윤겸은 어느 부잣집 마님의 부름을 받아 깊은 산속밭을 일구는 품을 맡았지요. 사람들이 꺼리는 일이었습니다. 산이 깊어 짐승이 나온다는 소문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윤겸은 품삯이 급했습니다. 그는 지게를 지고 산길을 올랐지요. 일은 예상보다 일찍 끝났습니다. 해가 아직 중천에 떠 있었지요. 윤겸은 큰 길 대신 개울을 따라 난 작은 오솔길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그 길이 더 가까웠고 맑은 물소리를 들으며 걷는 것도 나쁘지 않았지요. 한참을 걷던 중이었습니다. 덤불 속에서 뭔가 꿈틀거리는 기척이 들렸지요. 이어 가늘고 낮게 신음하는 듯한 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윤겸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혹시 다친 짐승인가 싶었지요. 그는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덤불을 헤치는 순간 그의 눈이 커졌지요. 그곳에는 눈처럼 새하얀 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백사는 사냥꾼이 놓은 쇠덫에 꼬리가 단단히 물려 있었지요. 빠져나오려 발버둥 칠수록 날카로운 쇠날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새하얀 비늘 사이로 붉은 피가 배어나왔지요. 뱀은 고통스럽게 몸을 비틀었습니다. 그러나 덫은 조금도 느슨해지지 않았지요. 윤겸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뱀은 불길한 존재라 여겨졌지요. 특히 사람의 길을 막고 있는 뱀은 재앙의 징조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라면 돌을 던졌을 것이지요. 하지만 윤겸의 눈에 비친 것은
흉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살고 싶어 몸부림치는 작은 생명이었지요. 백사의 눈동자는 유난히 맑았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맑은 구슬처럼 빛났지요. 윤겸은 천천히 무릎을 꿇고 뱀에게 다가갔습니다. 놀라지 마라. 내가 너를 해치려는 게 아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마치 다친 아이를 달래듯이 말이지요. 백사는 처음엔 몸을 움츠렸습니다. 하지만 윤겸의 눈빛에서 아기를 찾지 못했는지 이내 조용해졌지요. 오히려 윤겸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윤겸은 조심스럽게 덫을 살폈습니다. 녹슨 쇠붙이가 뱀의 꼬리를 깊숙이 물고 있었지요. 그는 투박하지만 신중한 손길로 덫을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쇠날이 벌어지자 백사의 꼬리가 자유로워졌습니다. 뱀은 곧바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상처 입은 꼬리를 천천히 움직여 보더니 윤겸을 돌아보았지요. 윤겸은 품에서 약초 잎을 꺼냈습니다. 일하다 다쳤을 때를 대비해 늘 지니고 다니는 것이었지요. 그는 잎을 지시겨 뱀의 상처 위에 조심스럽게 얹어 주었습니다. 이걸 바르면 좀 나을 게다. 어서 가거라. 다시는 이런 덫에 걸리지 말고. 백사는 마치 그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약초가 놓인 쪽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윤겸을 향해 천천히 머리를 3번 조아렸지요. 마치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백사는 풀숲 사이로 미끄러지듯 사라졌습니다. 윤겸은 뱀이 사라진 자리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지요. 왠지 모를 뿌듯함이 가슴에 차올랐습니다. 잘 가거라. 그는 지게를 다시 메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윤겸이 움막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이상했지요. 아침의 맑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먹구름이 낮게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람도 차갑게 불어왔지요. 윤겸은 서둘러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부뚜막에 불을 지피고 솥을 올렸지요. 밥상에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된장국 한 그릇과 멀건죽, 그리고 소금에 절인 무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텅 빈 움막 안에서 혼자 밥을 삼켰지요. 문득 낮에 만났던 하얀 뱀이 떠올랐습니다. 그 맑은 눈동자, 고개를 숙이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지요. 부디 무사히 산으로 돌아갔기를. 저녁 식사를 마치자마자 밖에서는 거센 바람과 함께 차가운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후드득 몇 방울이 떨어지더니 이내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지요. 빗줄기는 낡은 움막 지붕을 사정없이 두들겼습니다. 방 안의 등불이 바람에 흔들렸고 외풍이 문틈으로 스며들어 화토불만으로는 한기가 느껴졌지요. 윤겸은 평소보다 이른 잠자리를 청했습니다. 해진 이불을 끌어당겨 몸을 덮었지요. 빗소리만이 가득한 텅 빈 움막에서 그는 또다시 외로움을 곱씹었습니다. 내일도 이렇게, 그 다음 날도. 그는 스르르 잠이 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윤겸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지요. 빗소리와 바람 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소리는 희미했지만 분명한 문두드림이었습니다. 윤겸은 이불 속에서 몸을 일으켰지요. 이 깊은 밤 비바람이 치는데 누가 찾아온단 말인가. 혹시 잘못 들었나 싶어 귀를 기울였습니다. 잠시 후 조금 더 다급한 손길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다시 들렸지요. 윤겸은 의아함과 두려움이 반반 섞인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산골 외딴 움막에, 그것도 이런 궂은 날씨에 한밤중에 찾아올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그는 조심스럽게 등불을 켜들고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비바람이 문을 흔들었지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구시오? 이 밤중에 어인 일이십니까? 밖에서는 대답 대신 가늘게 떨리는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길을 잃었습니다. 비바람이 너무 거세요.
하룻밤만 묵어갈 수 없을까요? 제발. 이대로 있으면 얼어 죽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는 비에 젖은 새처럼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요. 윤겸은 순간 망설였습니다. 젊은 남자가 혼자 사는 움막에 여인을 들인다는 것은 마을의 큰 구설수가 될 일이었지요. 하지만 밖의 비바람은 더욱 거세지고 있었고 애처롭게 도움을 청하는 목소리를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 목숨이 먼저지 구설수가 대수랴. 그는 굳게 닫힌 빗장을 내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그곳에는 비에 흠뻑 젖어 덜덜 떨고 있는 한 여인이 서 있었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하얀 소복 차림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오늘 낮에 보았던 하얀 뱀처럼 신비롭고도 처연했지요. 여인은 긴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희미한 등불빛에 비친 얼굴은 창백하면서도 놀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윤겸은 너무 놀라 말이 막혔지요. 여인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비틀거렸습니다. 윤겸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우선 들어오시오. 몸이 홀딱 젖었구려. 윤겸은 여인을 안으로 조심스럽게 이끌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부뚜막으로 데려갔지요. 아궁이에는 아직 불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마른 장작을 더 넣고 불을 지폈지요.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 젖은 여인의 창백한 얼굴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윤겸은 돌아가신 어머니가 입던 옷 중에 가장 깨끗한 것을 찾아 여인에게 건넸습니다. 비록 낡은 옷이지만 젖은 옷보다는 나을 것이요. 우선 몸을 좀 말리시오. 그리고는 서둘러 따뜻한 물을 데워 생강 한 조각을 띄워 건넸지요. 여인은 떨리는 손으로 그릇을 받아들고 윤겸에게 고개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뜨거운 물을 한 모금씩 마시자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았지요. 여인이 몸을 녹이고 옷을 갈아입는 동안 윤겸은 움막 한쪽에 깨끗한 멍석을 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쓰던 유일한 소미불을 여인에게 내어주었지요. 방이 누추합니다. 이불이라고는 제가 덮는 것뿐이라 우선 여기서 몸을 좀 쉬십시오. 여인은 어쩔 줄 몰라 하며 거듭 사양했습니다. 하지만 윤겸은 단호했지요. 손님이 어찌 찬바닥에서 잘 수 있겠소. 나는 아궁이 앞에서 잠시 눈을 붙이면 되니 염려 말고 편히 쉬시오. 여인은 눈에 눈물이 그렁한 채 윤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지요. 윤겸은 여인이 편히 쉴 수 있도록 문을 조용히 닫아주고 자신은 아궁이 앞 작은 공간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바람이 몰아쳤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윤겸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아궁이의 온기와 방 안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텅 비었던 움막이 왠지 모르게 꽉 찬 느낌이었지요. 평생을 혼자 살았던 그였습니다. 늘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들고 혼자 일어났지요. 그런 그에게 지금 이 순간 같은 지붕 아래 누군가가 숨 쉬고 있다는 사실은 묘한 위안이었습니다. 비록 말 한마디 나누지 않은 낯선 여인이었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움막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지요. 그는 따뜻한 불기운에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윤겸은 아주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기묘한 인연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지요. 그렇게 비바람 치던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윤겸은 아궁이 앞에서 웅크리고 자다 찌뿌둥한 몸을 일으켰지요. 밖은 언제 그랬냐는 듯 비가 그치고 맑은 햇살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간밤에 여인이 걱정되어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지요. 그런데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가 내어주었던 소미불은 가지런히 개켜져 있었고 깔아주었던 멍석도 깨끗했지요.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윤겸은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벌써 길을 떠났나? 인사도 없이? 그는 서운한 마음 반,
걱정되는 마음 반으로 마당을 둘러보았지요. 혹시 떠나는 모습이라도 보일까 싶어 대문 밖까지 나가보았지만 오솔길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괜한 욕심을 부렸나. 그때였습니다. 부뚜막 쪽에서 다그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구수한 밥 짓는 냄새가 풍겨왔지요. 윤겸이 놀라 부엌으로 달려가 보니 간밤에 그 여인이 낡은 부뚜막에서 아침을 짓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하얀 소복 대신 윤겸이 준 어머니의 낡은 옷을 입고 있었지요. 옷은 낡았지만 그 모습이 조금도 초라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정하게 쪽진 머리와 정갈한 손놀림이 움막을 환하게 밝히는 듯 했지요. 그녀는 윤겸을 보고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일어나셨습니까? 은혜에 보답할 길이 없어 이렇게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윤겸은 눈앞의 광경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평생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아침밥을 지어준다는 것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밥상 위에는 그가 혼자 먹던 멀건 죽이 아니었습니다. 하얗게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과 뜨끈한 시래기국, 그리고 정갈하게 놓인 나물 반찬이 있었지요. 늘 먼지 쌓여 있던 부뚜막은 하룻밤 사이에 눈에 띄게 깨끗해져 있었습니다. 여인은 수줍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연화라고 합니다. 어젯밤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지요. 저는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부디 은혜를 갚을 수 있도록 이 집에 머물며 허들의 일이라도 하게 해 주십시오. 윤겸은 난처했습니다. 젊은 남녀가 한 움막에 산다는 것은 마을의 큰 구설에 오를 일이었지요. 하지만 비에 젖어 떨던 여인의 모습을 떠올리니 차마 다시 나가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연화의 맑고 간절한 눈빛을 보았지요. 그 눈에는 어떤 거짓이나 꾸밈도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가난한 품꾼이라 줄 것이 없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저었지요. 제가 바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저 비바람을 피할 곳과 은혜를 갚을 기회뿐입니다. 결국 윤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 목숨을 구하는 일인데 남들 시선이 대수랴. 그는 움막 안쪽 작은 공간을 연화에게 내주었지요. 그렇게 기묘한 두 사람의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윤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지요. 그는 더 이상 이른 새벽 찬물로 세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연화가 닭이 울기 전에 일어나 따뜻한 세수물을 늘 준비해 두었기 때문이지요. 밭에 나갈 때면 그의 지게에는 언제나 따뜻하게 데워진 점심밥과 정성스러운 반찬이 담긴 도시락이 실려 있었습니다. 연화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손재주가 좋았지요. 그녀는 윤겸의 낡고 해진 옷들을 가져다가 며칠 밤낮으로 바느질하여 새 옷처럼 튼튼하고 정갈하게 만들어냈습니다. 윤겸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지어준 옷을 입고 밭으로 나갔지요. 그날 그는 왠지 모르게 어깨가 으쓱해져서 품팔이도 힘든 줄 몰랐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움막 그 자체였지요. 텅 비어 냉기만 돌던 초라한 움막은 이제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연화는 헛간 구석에 처박혀 있던 낡은 배틀을 발견했지요. 먼지를 털고 부러진 곳을 고치더니 그녀는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를 하얀 명주실로 배를 짜기 시작했습니다. 달각, 달각. 규칙적으로 울리는 배틀 소리는 윤겸의 외로운 마음에 따뜻한 노래처럼 스며들었지요. 하지만 이상한 점도 있었습니다. 연화는 밤이면 자주 밖을 내다보았지요. 특히 달이 뜬 밤이면 오래도록 산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무언가 그리워하는 듯한 혹은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표정이었지요. 또한 그녀는 불을 오래 쬐지 못했습니다. 화톳불 앞에 앉아 있다가도 금방 자리를 피했지요. 마치 불기운이 그녀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윤겸은 묻지 않았습니다. 연화도 말하지 않았지요. 그저 두 사람은 각자의 비밀을 간직한 채
조용히 함께 살아갔습니다. 운막 뒤편의 작은 텃밭도 달라졌습니다. 윤겸이 아무리 애를 써도 늘 시들시들했던 텃밭이 연화의 손길이 닿자 푸른 생기로 넘쳐났지요. 상추는 손바닥만큼 커졌고 오이는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고추도 붉게 익었고 가지도 윤기가 흘렀지요. 더욱 기이한 일도 있었습니다. 달장도 없는데 연화는 매일 아침 어디선가 따뜻한 달걀 2알을 가져와 윤겸의 밥상에 올렸지요. 윤겸이 물어도 연화는 그저 수줍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가장 신기한 것은 뒤주의 쌀이었습니다. 윤겸네 뒤주에는 쌀이 얼마 남아있지 않았지요. 보리고개를 걱정해야 할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쌀이 줄지를 않았지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2사람이 밥을 지어 먹는데도 뒤주의 쌀은 항상 그만큼 차 있었습니다. 윤겸은 이것이 연화가 가져온 복이라고 생각했지요. 더 놀라운 것은 집안에 쥐가 사라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밤만 되면 천장에서 쥐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요란했지요. 귀한 곡식을 갉아먹고 옷을 찢어 놓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연화가 온 뒤로는 쥐 한 마리 대체 얼씬도 어찌된 하지 일인가? 않았지요. 쌀이 줄지를 않고 벌레도 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연화가 온 모기도 후로 파리도 복이 넘치는구나. 그 어떤 해충도 이게 대체 운막 근처에 어찌된 오지 일인가? 않았지요. 쌀이 줄지를 않고 윤겸은 배는 오토가 행복했습니다. 되고 연화가 그는 온 후로 밭에서 복이 돌아와 넘치는구나. 저녁을 먹는 시간을 대체 생전 어찌된 처음으로 일인가? 기다리게 쌀이 되었지요. 줄지를 않고 연화가 지은 따뜻한 밥을 먹으며 그녀가 들려주는 산과 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했습니다. 연화는 말수가 적었지만 가끔 산속 짐승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여우가 새끼를 기르는 이야기, 사슴이 물을 마시러 내려오는 이야기, 산새들이 둥지를 트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윤겸은 마치 자신도 그 산속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윤겸은 수확한 곡식을 바라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복을 혼자 누릴 수는 없다고 말이지요. 그는 쌀의 절반 이상을 가마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렸다가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과부의 집 앞에 말없이 가져다 놓았지요. 홀로 사는 노인들의 집 앞에도 곡식을 놓고 왔습니다. 연화는 그런 윤겸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욱 따뜻해졌지요. 어느 날 밤 달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윤겸과 연화는 마당에 앉아 달을 바라보았지요. 달빛은 은빛 물결처럼 운막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윤겸 나으리. 연화가 처음으로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이렇게 편안한 날들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묘한 슬픔이 배어 있었지요. 마치 이 순간이 오래가지 못할 것을 아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윤겸은 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이 평화로운 날들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랄 뿐이었지요. 달빛 아래 2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하나처럼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윤겸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남루한 옷에 수척한 얼굴이었던 품꾼이 어느새 깨끗한 옷을 입고 얼굴에 혈색이 돌았지요. 바치를 할 때도 예전처럼 기운 없이 축 처진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지요. 특히 마을에서 말이 많기로 유명한 최 씨 부인이 윤겸의 운막 근처를 지나다가 이상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운막 마당에 빨래가 널려 있었는데 그 중에는 분명 여자의 치마와 저고리가 있었던 것이지요. 최 씨 부인은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서둘러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졌지요. 윤겸의 운막에 여자가 있다는 것, 그것도 혼례도 올리지 않은 처자와 함께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퍼졌지요. 그리고 소문은 점점 부풀려졌습니다. 밤에 혼자 찾아온 수상한 여자의 것이라는 추측, 윤겸이 갑자기 잘 살게 된 것도,
그 여자 때문이라는 의심이 꼬리를 물었지요. 며칠 후 장터에 곡식을 팔러 나갔던 윤겸은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그를 무시하거나 눈길도 주지 않던 사람들이었지요. 그런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수군거리며 그를 바라보았지요. 손가락질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윤겸은 불편했지만 애써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졌지요. 최 씨 부인이 연화가 짠 비단을 보았던 것입니다. 윤겸은 장터에 나가기 전 연화가 짠 비단 한 필을 가지고 나왔지요. 너무 고와서 팔기 아까웠지만 연화가 팔아서 밀가루라도 사오라며 내준 것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그 비단을 보자마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비단은 눈부시게 하였지요. 햇빛에 비추면 은빛으로 빛났고 만지면 구름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이런 비단은 한양의 대감집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었지요. 최 씨 부인은 윤겸을 다그쳤습니다. 이게 어디서 난 비단이냐고, 정녕 내가 가진 것이 맞느냐고 물었지요. 윤겸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집에 머물고 있는 네가 짠 것이라고, 연화라는 여인이라고 말했지요. 최 씨 부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혼례도 안 올린 처자와 한 지붕 아래 산다는 것에 혀를 찼지요. 윤겸이 그럴 줄 몰랐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졌지요. 저녁 무렵 윤겸이 움막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무거운 마음이었습니다. 연화는 그의 표정만 봐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었지요. 제 때문에 나으리께서 고초를 겪으시는군요. 연화의 목소리는 슬펐습니다. 윤겸은 고개를 저으며 남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다고 말했지만 그는 알고 있었지요. 이제 마을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밤하늘의 별이 유난히 차갑게 빛났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의 태도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윤겸이 품을 팔러 가면 예전처럼 부르는 이가 없었지요. 오히려 그를 멀리했습니다. 마치 부정한 것이라도 묻은 사람처럼 말이지요. 최 씨 부인은 다른 안악들을 이끌고 윤겸의 움막 근처를 서성였습니다. 그녀들은 연화를 직접 보려 했지요. 어느 날 연화가 우물에 물을 기르러 나왔을 때였습니다. 안악들은 그녀를 둘러쌌지요. 겉으로는 친절한 척했지만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연화의 하얀 피부, 긴 머리, 조용한 말투를 하나하나 뜯어보았지요. 어디서 왔느냐, 부모는 누구냐, 왜 혼자 떠돌아다니느냐 캐물었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지요. 부모를 일찍 여의었다고, 갈 곳이 없어 윤겸 나으리의 선의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안악들은 믿지 않았지요. 그 비단은 어디서 났느냐고, 평범한 처자가 그런 비단을 짤 수 있겠느냐고 따졌습니다. 밤에 혼자 떠돌던 여자가 온전한 여자일 리 없다고 수군거렸지요. 윤겸이 갑자기 잘 살게 된 것도 수상하다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말들은 점점 거칠어졌지요. 연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물동이를 들고 움막으로 돌아갔지요. 최 씨 부인은 그 모습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틀림없이 뭔가 숨기고 있다고, 저런 여자가 평범할 리 없다고 중얼거렸지요.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 부인의 집 달장에서 닭 한 마리가 죽었지요. 다음 날은 이웃집 개가 밤새 짖어대더니 아침에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지요. 연화라는 여자가 온 뒤로 마을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틀림없이 저 여자 때문이라고, 요물이 아니고서야 어찌 저런 비단을 짜겠느냐고 소근거렸지요.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연화가 사람이 아니라는 소문, 윤겸을 홀려 재물을 빼앗으려 한다는 소문, 마을에 재앙을 가져올 것이라는 소문이 퍼졌지요. 윤겸은 그런 소문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밭에서 일하다 마을 사람들이 연화를 헐뜯는 소리를 들으면 참을 수가 없었지요. 그는 괭이를 내려놓고 그들 앞에 섰습니다. 연화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그저 갈 곳 없는 일을 도운 것뿐이라고 말했지요. 하지만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윤겸이가 완전히 홀렸다고, 저 여자한테 넋이 나갔다고 수군거렸지요. 윤겸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싸워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지요. 그는 그저 연화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움막으로 돌아온 윤겸은 연화에게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뭐라 해도 신경 쓰지 말라고, 자신이 지킬 것이라고 다짐했지요.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깊은 슬픔으로 가득했지요. 마치 이미 예견된 일이라는 듯이 말입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어둡게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소문이 퍼진 지 며칠이 지났을 때 윤겸에게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먼 친척이라는 자였지요. 그는 윤겸이 어릴 적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었습니다. 윤겸이 굶주리고 떠돌 때도, 남의 헛간에서 잘 때도 외면했던 사람이었지요. 그런 그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술에 취한 채로 말이지요. 친척은 움막에 들어서자마자 여기저기를 둘러보았습니다. 예전보다 깨끗해진 방, 뒤주에 가득 찬 쌀, 정갈하게 정돈된 살림살이, 연화가 짠 비단 조각까지 눈여겨보았지요. 그의 눈빛이 탐욕으로 번뜩였습니다. 윤겸은 불편했지만 친척을 내쫓을 수는 없었지요. 연화는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친척은 입으로는 윤겸의 안부를 물었지만 진짜 관심사는 따로 있었지요. 그는 노골적으로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인데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이제 윤겸은 잘 사니까 나눠줘도 된다고 우겼지요. 윤겸은 거절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이 많지 않다고, 그나마 있는 것도 어려운 이웃에 나눠주고 있다고 말했지요. 친척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연화 이야기를 꺼냈지요. 마을에서 온갖 소문이 도니까 자신도 걱정이 된다고, 혹시 윤겸이 요물에게 홀린 건 아니냐고 비웃었습니다. 윤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연화는 요물이 아니라고, 그저 갈 곳 없는 일을 도운 것뿐이라고 말했지요. 친척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술 냄새를 풍기며 험한 말을 내뱉었지요. 윤겸이가 완전히 넋이 나갔다고, 나중에 후회해도 늦을 거라고, 자신이 직접 저 요물을 쫓아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는 뒤틀거리며 움막을 나가면서 뒤돌아보며 말했지요. 곧 다시 오겠다고, 그때는 혼자 오지 않을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윤겸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요. 그날 밤 연화가 말했습니다. 나으리, 제가 떠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윤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연화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말했지요. 하지만 나으리께 해가 될까 두렵습니다. 윤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두렵지 않다고, 연화를 지킬 것이라고 다짐했지요. 연화는 슬픈 눈으로 윤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지요. 이 평화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밤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지요. 친척은 약속대로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그는 최 씨 부인과 마을의 건장한 산에 며칠 데리고 나타났지요. 그들은 모두 윤겸의 움막 근처에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최 씨 부인은 품속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내 보였지요. 검은 빛이 도는 가루가 담긴 주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장터에서 몰래 구해온 것이라고 말했지요. 뱀이나 요물이 가장 싫어한다는 강한 기운을 지닌 약재라고 했습니다. 이것으로 연화의 정체를 만천하에 드러낼 작정이었지요. 친척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몽둥이를 손에 들고 있었지요. 다른 사내들도
각자 농기구나 몽둥이를 가져왔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간단했지요. 움막으로 쳐들어가 연화를 끌어내고 검은 가루를 뿌려 정체를 밝힌 다음 마을에서 쫓아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나면 윤겸의 재산은 자연스럽게 친척의 차지가 될 것이었지요. 최 씨 부인은 정의를 내세웠습니다. 마을을 요물로부터 구한다고 윤겸을 홀림에서 깨운다고 말했지요.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질투와 시기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저녁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윤겸은 밭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지요. 평소보다 늦은 시각이었습니다. 품을 팔 곳이 없어 혼자 밭을 갈았기 때문이지요. 그는 움막이 보이는 언덕에 올랐을 때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움막 앞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요. 횃불을 들고 있었고 몽둥이와 농기구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윤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지게를 내던지고 움막을 향해 달려갔지요. 숨이 가빠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연화. 그의 머릿속은 오직 연화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지요. 움막에서는 이미 소란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친척이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고 최 씨 부인이 문을 두드리며 연화를 나오라고 소리치고 있었지요. 연화는 움막 안에서 그 모든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지요. 횃불 빛에 비친 사람들의 얼굴은 분노와 두려움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연화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지요. 결국 이날이 왔구나.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사람들 사이에 오래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언젠가는 떠나야 한다는 것을 말이지요. 하지만 윤겸 나으리만은 다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밖에서는 친척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졌지요. 당장 문을 열지 않으면 부숴버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연화는 문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지는 않았지요. 그녀는 윤겸을 기다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얼굴을 보고 싶었지요. 윤겸이 움막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상황이 악화된 후였습니다. 친척과 마을 사람들이 대문을 밀치려 하고 있었지요. 최 씨 부인은 큰 소리로 연화를 요물이라 부르며 나오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윤겸은 숨을 헐떡이며 그들 앞을 가로막았지요. 무슨 짓입니까? 당장 물러서시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사람들은 잠시 주춤했지요. 하지만 친척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술 냄새를 풍기며 윤겸을 밀쳤지요. 윤겸은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문 앞에 섰지요.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저 두 주먹을 굳게 쥐고 자신의 집을, 그리고 방 안에 있는 연화를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티고 섰습니다. 최 씨 부인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지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느냐고. 당장 그 요물을 내놓지 못할까 다그쳤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어제 장터에서 몰래 구해온 검은 빛이 도는 작은 주머니가 들려 있었지요. 뱀이나 요물이 가장 싫어한다는 강한 기운을 지닌 약재가 담긴 주머니였습니다. 친척은 몽둥이를 휘두르며 고함쳤지요. 저 요물의 가죽을 벗겨 저작거리에 매달아 놓겠다고. 이 집은 자신의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윤겸은 그들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지요. 연화는 요물이 아니라고. 그녀는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었을 뿐 누구도 해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러시는 것은 하늘이 노하실 일이라고 호소했지요. 그는 한 사람 한 사람 어제까지 이웃이었던 이들의 눈을 바라보며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과 시기심에 눈먼 사람들에게 그의 진심은 들리지 않았지요. 최 씨 부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 요물에게 단단히 홀렸다고. 윤겸의 정기를 다 빨아먹기 전에 자신들이 구해주는 것이라고 말했지요. 그녀는 윤겸을 밀치고 방 쪽으로 달려들려 했습니다.
목표는 문을 닫고 조용히 앉아 있는 연화였지요. 연화는 방 안에서 이 모든 소동을 듣고 있었습니다. 윤겸이 자신을 지키려 애쓰는 모습을 창틀 사이로 보았지요. 그녀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입술만 깨물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술에 취해 이성을 잃은 친척이 윤겸의 모습에 격분했지요. 순진한 놈, 아직도 그 요물 편을 들다니 정녕 죽고 싶은 것이냐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는 몽둥이를 든 손으로 윤겸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지요. 윤겸은 힘없이 뒤로 밀려나며 마당 구석에 있던 맷돌 모서리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아픈 비명과 함께 그는 팔뚝을 감싸주며 주저앉았지요. 그의 팔에서는 붉은 피가 솟아나 흙바닥을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방 안에서 굳게 닫혀 있던 문이 세차게 열렸지요. 연화였습니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더 이상 두려움에 떨고 있지 않았지요. 그녀의 여러분 눈은 말이 맷돌 맞습니다. 옆에 쓰러져 저는 피를 흘리는 윤겸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 자신에게 따뜻한 집을 내어준 유일한 사람. 그의 피. 그 피를 보자 연화의 내면에 있던 모든 인내심이 끊어지고 말았지요. 그녀의 눈빛은 슬픔과 차가운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연화는 천천히 마당으로 걸어 나왔지요. 그녀의 예상치 못한 등장과 그 위험 있는 기세에 흉흉하던 마을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최 씨 부인조차 잠시 입을 다물었지요. 연화는 쓰러진 윤겸을 지나쳐 군중의 맨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맑고 서늘한 목소리가 시끄럽던 마당을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지요. 그녀는 최 씨 부인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제 정체가 그리도 궁금하냐고, 제가 요물이라 하셨느냐고 말했지요. 그리고는 되물었습니다. 자신이 이 마을에 누구를 해하였는지, 누구의 것을 탐하였는지 물었지요. 여러분 모두가 외면하고 무시하던 가난한 품꾼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지어주고 해진 옷 한 벌 기워준 것이 요물이 하는 짓이냐고 따졌습니다.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사람들의 양심을 파고들었지요. 그리고 그녀는 몽둥이를 든 친척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에게서 마지막 남은 것마저 빼앗으려 드는 자가 누구냐고, 재물을 탐하고 힘없는 여인을 겁박하며 은인을 해치는 자와 저 흙바닥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사람 중에 과연 누가 더 사람답고 누가 더 짐승에 가까운지 물었지요. 연화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요괴는 제 얼굴에 있지 않고 바로 당신네들의 탐욕스러운 마음속에 있다고 외쳤지요. 사람들은 감히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연화의 말은 그들이 애써 외면했던 진실을 꿰뚫고 있었지요. 연화는 다시 윤겸에게 다가가 그의 피 흘리는 팔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져 피와 섞였지요. 이 피, 이 따뜻함, 자신은 이 은혜를 기억한다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섰지요. 이제 모든 것을 끝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마을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말이 맞다고, 자신은 사람이 아니라고 인정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최 씨 부인은 그것 보라는 듯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으려 했지요. 하지만 연화의 다음 말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연화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내력을 밝히기 시작했지요. 몇 달 전 산비탈에서 사냥꾼의 올가미에 걸려 목숨이 꺼져가고 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외면하고 지나쳤을 때 바로 저분께서, 여러분이 하찮게 여기던 저 윤겸 나으리께서 자신을 구해주셨다고 했지요. 그녀의 시선이 윤겸에게 머물렀습니다. 자신은 그저 신음하는 작은 목숨일 뿐이었다고, 그 빚을 되갚으려 사람의 형상을 빌어 이 집을 찾아왔다고 고백했지요. 연화는 자신이 배틀에서 짰던 비단 조각을 품속에서 끄집어내 보였습니다. 제가 짠 비단이 아니라고,
이것은 제 껍질이라고 밝혔지요. 제가 양식을 채운 것도 아니라고 그저 자신의 기운으로 설치류와 해충을 물리쳐 윤겸 나으리가 땀 흘려 거둔 곡식을 보호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요술을 부린 것이 아니라 단지 신세를 갚고 있었을 뿐이라고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지요.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이 요괴라 지목하며 돌을 던지려 했던 그 존재가 은혜를 되갚으러 온 영물이었다는 사실에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정신을 잃은 최 씨 부인이 외쳤지요. 궤변이라고 사악한 말로 사람들을 속이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정녕 떳떳하다면 이것을 맞아보라며 그녀는 품속의 주머니를 풀어 그 안에 든 검은 가루를 연화를 향해 있는 힘껏 뿌려댔지요. 가루는 바람을 타고 연화의 얼굴과 몸으로 쏟아졌습니다. 윤겸이 멈추라고 외치며 일어서려 했지만 부상 입은 몸은 그의 의지를 따르지 않았지요. 그는 팔을 내밀었지만 연화에게 닿을 수 없었습니다. 연화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검은 가루를 온몸으로 맞아들였지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윤겸을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원망 대신 깊은 감사와 슬픈 단념이 서려 있었지요. 윤겸 나으리, 당신이 베푼 은정은 제가 받은 것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이제 빚은 모두 청산했습니다. 검은 가루가 그녀의 몸에 닿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화의 몸이 찬란한 백색 광채에 휩싸이기 시작했지요. 사람들은 너무나 강렬한 빛에 눈을 가려야 했습니다. 탄성과 비명이 동시에 터져 나왔지요. 그녀의 단정한 쪽 머리가 풀어지고 고왔던 얼굴과 하얀 옷이 빛 속으로 녹아 사라졌습니다. 빛이 서서히 잦아들었을 때 연화가 서 있던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지요. 대신 그 자리에는 몸 길이가 한 길은 되어 보이는 눈처럼 새하얀 백사 한 마리가 몸을 감아 올린 채 있었습니다. 검은 가루에 닿은 몇 군데가 상처를 입었지만 그 고고함과 신령스러운 기운은 사람들을 압도하기에 충분했지요. 그것은 윤겸이 숲에서 구해 주었던 바로 그 하얀 뱀이었습니다. 하얀 뱀은 쓰러져 있는 윤겸을 물끄러미 응시했지요. 그리고는 마치 숲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를 향해 천천히 머리를 3번 조아렸습니다. 마지막 작별을 고하는 듯 했지요. 윤겸은 피 흘리는 팔을 뻗어 무언가를 움켜쥐려는 듯 허공을 헤맸습니다. 연화낭자,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요. 하얀 뱀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향해서가 아니라 윤겸의 움막 뒤편, 자신이 왔던 깊은 산을 향해 몸을 돌렸지요. 뱀은 미끄러지듯 그러나 구름처럼 우아하게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그 모습은 애틋하도록 아름다웠지요. 뱀은 순식간에 담장을 넘어 저녁을 물들기 시작하는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당에 남은 사람들은 얼어붙은 듯 꿈쩍도 하지 못했지요. 그들이 요괴라 지목하며 쫓아내려 했던 존재는 은혜를 되갚기 위해 찾아온 신성한 영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우매함과 잔혹함에 스스로가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했지요. 친척은 뱀이 사라진 쪽을 바라보며 거품을 물고 그 자리에 정신을 잃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손에 든 빈 주머니를 떨어뜨렸지요. 그녀의 얼굴은 공포와 경악 그리고 수치심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정말이었다고, 보통 뱀이 아니라 신령이었다고 넋 잃은 사람처럼 중얼거렸지요. 다른 마을 사람들 역시 자신들이 든 횃불과 몽둥이를 슬그머니 등 뒤로 감추며 죄인처럼 눈치를 살폈습니다. 고요한 침묵이 마당을 감쌌지요. 윤겸은 여전히 피 흘리는 팔을 붙잡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팔에서 나는 고통보다 텅 비어버린 움막 그리고 사라져버린 온기를 깨닫는 마음의 고통이 훨씬 더 컸지요. 그는 연화가 사라진 산 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서쪽 하늘에서 가장 먼저 떠오른 저녁별이 유난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사라진 마당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요물을 쫓아내겠다며 기세등등했던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쫓아내려 한 존재가 은혜를 갚으러 온 신성한 영물이었음을 깨닫고는 모두 넋을 잃은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지요. 흘바닥에 낭자한 윤겸의 피와 하얀 뱀이 사라진 빈자리, 그리고 정신을 잃고 주저앉은 최 씨 부인의 모습이 그들의 어리석음을 통렬하게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감히 먼저 입을 열지 못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창백해진 얼굴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들고 왔던 횃불과 농기구를 부끄럽다는 듯이 땅에 끌며 윤겸의 눈을 차마 마주치지 못하고 도망치듯 마을로 돌아갔지요. 마당에는 오직 몇 사람만이 남았습니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윤겸, 그 옆에서 실성한 듯 중얼거리는 최 씨 부인, 그리고 거품을 물고 기절한 친척이었지요. 윤겸은 아픈 팔을 부여잡고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분노에 찬 마을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지요. 다만 자신에게 처음으로 따뜻한 온기를 선물해 주었던 연화가 상처 입은 모습으로 다시 차가운 산속으로 돌아가야 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최 씨 부인은 그날 이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지요.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며칠을 알아누웠고 다시 일어났을 때는 예전에 그 날카로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신성한 존재를 모독하고 쫓아내려 한 죄책감 때문이었는지 그녀는 다시는 남의 험담을 입에 담지 못하게 되었지요. 그녀는 윤겸의 움마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고 평생을 조용히 그림자처럼 살다 갔다고 합니다. 기절했던 친척은 깨어나자마자 자신이 본 것을 다시 떠올리기도 싫다는 듯 비명을 지르며 마을을 떠나 도망쳤고 그 누구도 다시는 그를 본 사람이 없었지요. 윤겸은 홀로 남겨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사과할 용기조차 내지 못하고 그를 피해 다녔지요. 윤겸의 움막은 다시 예전처럼 고요해졌습니다. 아니, 연화가 오기 전보다 훨씬 더 적막하고 텅 비게 느껴졌지요. 그는 연화가 머물던 작은 공간에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그녀가 쓰던 배틀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지요. 배틀 위에는 그녀가 미처 다 짜지 못한 하얀 비단 한 조각이 걸려 있었습니다. 윤겸은 그것이 연화가 남긴 마지막 흔적임을 직감했지요. 그는 조심스러운 손길로 그 비단 조각을 만져보았습니다. 여전히 구름처럼 부드럽고 달빛처럼 은은한 광택이 흘렀지요. 비단에서는 연화의 체온 같은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그 비단 조각을 소중히 품에 안았지요. 낭자, 부디 상처 없이 무사하기를 바란다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텅 빈 방을 보며 자신이 더 이상 예전의 외로운 품꾼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연화는 떠났지만 그녀는 그의 마음에 따뜻한 불씨와 함께 소중한 것을 지키는 용기를 남겨주었지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윤겸은 여전히 밭을 갈았고 품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구부정한 모습은 아니었지요. 그는 이제 연화가 가르쳐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작은 선행이 얼마나 큰 복으로 돌아오는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지요. 그리고 그는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연화가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것들은 여전히 자신의 곁에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 가을 윤겸의 움막에는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연화가 신성한 기운을 남기고 간 것일까요? 윤겸이 소유했던 산기슭에 척박하고 돌투성이던 작은 밭이 하룻밤 사이에 기름진 옥토로 변해 있었지요. 흙은 짙은 갈색으로 변해 윤기가 흘렀고 손으로 만지면 마치 부드러운 가루처럼 부서졌습니다. 윤겸은 반신반의하며 그 밭에 무씨를 뿌렸지요. 그리고 며칠 뒤 밭에는 튼실한 무싹이 빼곡하게 돋아났는데 그 자라는 속도가 남들의 2배는 빨랐습니다. 가을이 되자 그의 밭에서 난 무는 아이의 머리통보다 더 크고 단단했으며 맛은 배처럼 달고 시원했지요. 다른 집 밭이 가뭄에 말라붙었을 때도
유독 윤겸의 반만은 늘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밥뿐만이 아니었지요. 운막 마당 구석에 있던 물이 잘 나오지 않아 거의 버려두었던 낡은 우물에서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아침 윤겸이 물을 기르러 가보니 말라붙었던 우물바닥에서 맑고 시원한 물이 찰랑찰랑 넘칠 듯이 솟아나고 있었지요. 그 물맛은 꿀처럼 달았고 그 물로 밥을 지으면 밥에 윤기가 흘렀습니다. 윤겸은 밭에서 거둔 엄청난 양의 곡식과 채소를 보고 잠시 망설였지요. 이것은 분명 연화가 남기고 간 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복을 혼자 누릴 생각이 없었지요. 그는 연화가 자신에게 베풀었던 그 따뜻한 마음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수확한 쌀의 절반 이상을 가만히 해 다마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과부의 집과 홀로 사는 노인들의 집 앞에 말없이 가져다 놓았지요. 그는 장터에서 만났던 약초상 노파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장 시한 무와 배추를 지게에 가득 지고 노파를 찾아갔지요. 노파는 그를 보고 그가 겪었을 모든 일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 그윽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네, 젊은이. 자네의 고운 마음이 결국 복을 불러온 게야. 그 복을 나눌 줄도 아니 자네는 진정 부자가 될 자격이 있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윤겸의 풍요를 시기했지요. 하지만 그가 자신들을 원망하기는커녕 수확한 것들을 묵묵히 이웃과 나누는 모습을 보고는 깊은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요물이라며 돌을 던지려 했던 그 움막의 마을에서 가장 큰 덕을 지닌 사람이 살고 있었음을 깨달았지요. 그들은 더 이상 그를 품꾼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를 진심으로 존경하며 윤겸 나으리라고 부르기 시작했지요.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사하는 의미로 다 함께 힘을 모아 윤겸의 낡은 움막을 새로 지어주었습니다. 튼튼한 기둥을 세우고 두꺼운 지프로 지붕을 얹었지요. 윤겸은 사양했지만 이것이 그들이 연화에게 그리고 윤겸에게 속죄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알기에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텅 비었던 윤겸의 집은 다시금 사람들의 온기로 채워졌지요. 그렇게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윤겸은 여전히 성실하게 밭을 갈았고 수확한 것은 이웃과 나누었지요. 그는 이제 가난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소박하고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그의 선한 마음씨는 멀리까지 알려졌지요. 장터의 약초상 노파가 중매를 섰습니다. 노파는 자신의 먼 친척벌 되는 마음씨가 비단결처럼 곱고 생활력이 강한 처녀를 윤겸에게 소개했지요. 처녀는 윤겸의 과거 이야기를 모두 전해 듣고도 그의 착한 심성과 용기의 마음이 끌렸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윤겸이 간직하고 있던 연화의 비단 조각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지요. 오히려 참으로 귀한 분을 만나셨다며 그분의 복을 잘 지켜오셨다며 윤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소박하지만 행복한 혼례를 올렸지요. 윤겸의 집에는 다시 따뜻한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올랐고 밤이면 두 사람의 정다운 말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아내는 연화가 쓰던 배틀을 물려받아 그 위에 정성스럽게 배를 짰지요. 비록 연화처럼 신비한 비단을 짜지는 못했지만 그녀가 짠 무명천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튼튼했습니다. 시간은 또다시 흘러 윤겸은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지요. 그는 어진 아내와 함께 토끼 같은 손자 손녀들에게 둘러싸여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은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였고 그의 쌀뒤주는 여전히 마을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열려 있었지요. 아주 춥고 눈이 많이 내리던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윤겸은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아궁이에서 타오르는 불빛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지요. 아내는 옆에서 꾸벅 졸며 배틀에 기대어 있었고 귀여운 손주들은 이미 이불 속에서 새근새근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진 듯 방 안은 평화롭고 따뜻한 기운으로 가득했지요. 윤겸은 조용히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한방눈이 소미불처럼 펑펑 내리고 있었지요. 눈은 온 세상을 하얗게 덮었고 저 멀리 연화가 사라졌던 깊은 산봉우리도 눈부신 하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처음 만났던 연화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았던 하얀 뱀의 모습과도 같았지요. 그는 품속 깊이 간직해 두었던 이제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 빛이 바랜 하얀 비단 조각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비단 조각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눈 덮인 산을 향해 나지막이 속삭였지요. 연화, 당신 덕분에 내 평생이 이리 따뜻했소. 고맙소. 정말 고맙소. 윤겸의 얼굴에는 깊은 감사와 평온함이 깃든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창문을 닫고 잠든 가족들 곁으로 돌아와 조용히 눈을 감았지요. 밖에서는 눈이 그칠 줄 모르고 내렸지만 윤겸의 집, 그 따뜻한 방 안에서는 행복한 숨소리만이 고요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윤겸도 곧 아주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지요. 옛말에 선인유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착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이 온다는 뜻이지요. 윤겸은 가난했지만 선한 마음을 잃지 않았고 작은 생명 하나를 구한 그 선행이 결국 그의 평생을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작은 친절 하나, 작은 선행 하나가 언젠가는 큰 복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말이지요.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에 기분이 좋아지셨으면 좋겠네요. 좋아요와 무료 구독은 꾹 누르시고 복 많이 받아가세요. 들으면 복이 오는 만복이 하담은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